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자,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서 최동석 칼럼으로 또 2016년, 2017년 그 무렵에 또 이렇게 좋은 칼럼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대선 앞두고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대통령 공직 지망을 하는 후보자들, 우선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인사 검증 절차 참 뭐 장관까지도 이렇게 검증하지만 대통령 검증은 따로 하지 않아요. 언론들 혹은 뭐 상대 정파의 경쟁 후보들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이렇다 할 그 세밀하고 또 면밀한 그런 검증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근혜라는 참 희대의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대통령 공직지망 후보자 무엇을 기초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에 옛날 뉴스 그걸 보고 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우리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김영민 PD가 이제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을 때 네네네. 이거 참 이거 바로 내가 하겠다 네. 이렇게 썼는데 네.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생각한 이유는 네. 사람 보는 눈이 예.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예. 내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인사조직을 전공했으니까 네.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네. 인재를 어떻게 검증하고 네. 역량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네네. 학문적으로라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까운 점은 인사 실패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대표적으로 최재형, 윤석열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그렇게 그거보다도 윤석열보다도 더 큰 인사 실패가 있었는데 네. 그 인사 실패가 일어난 이유는 문재인이라는 한 자연인은 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종교인보다도 누가 더 봐도. 아주 그 깨끗한 분이죠. 예. 종교인이 깨끗하진 않지만 품격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네.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인데 네네.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이분이. 그 결정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인사 실패가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제가 이거 내가 그 방송에서라도 김영 PD가 초대해 줬으니까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사실 기획했고 그래서 모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경영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걸 했고요. 예. 뭐 이건 심리학자가 보는 눈이 또 있을 수 있고 경제학자가 보는 눈이 있고 사회학자가 보는 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경영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사회적 성취 능력을 보고 그다음에 리더십 유무를 보는 거거든요.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을 좀 진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해 드리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사실 2012년에 그 춘천에 잠깐 갔다 왔는데 춘천에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때 춘천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초선이 바로 김진태입니다. 김진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물어봤어요. 김진태 그때 저도 김진태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뽑혔냐 했더니 현지 언론인이 했던 말이 그 민주당 후보보다 잘생겨서 뽑힌 것 같다. 실제로 그 무시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단순히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때 2012년 총선 때 저도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노근 씨보다도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외모로서 뭐 그 사람의 뭐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도라든지 또 인물 됨됨이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야가 제가 전공한 분야라서 네.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양에서는 인사 실패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인사 실패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사 실패가 그냥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걸 책을 이제 거의 다 썼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검증하느냐, 예. 뭘 검증해야 되느냐 네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도덕성이나 사생활을 검증하지 않아요. 우선 서양 사람들의 핵심은 독일에서요? 핵심은. 우리는 청문회 하면은 내내 그 얘기만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 이거 아주 등신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합니까? 도덕성을 어떻게 봐,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도덕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지. 네. 사상도 자기 내면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은 검증하지 않고 뭘 검증하느냐 하면 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가 뭐였느냐. 그걸 검증해야지. 네. 그 행동은 검증할 수 있잖아요. 겉에 보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인지 아닌지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무슨 결과를 맺었느냐. 네네네. 요 크게 보면 요 두 가지인데. 예. 그 경영학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요. 예. 이게 보면 스테어스를 관찰하는 건데 스테어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 그 상황에서 어떤 태스크를 맡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맡고 있었느냐. 그 상황에서 과제를 맡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행동이 중요하죠. 네. 그 행동한 의도가 뭐냐. 인텐션이죠. 아까 네. 행동은 액션이에요. 네. 그다음에 인텐션, 의도가 뭐였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네. 리설트죠. 예.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거 나오네요. 스테어스. 네. 예, 그렇습니다. 스테어스. 이걸 관찰 기록 그걸 보는 거예요. 아. 과거를 보는 거죠. 과거를. 미래를 안 봅니다. 미래를. 미래야 뭐 그냥 뭐 약속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미래는 안 봐요. 이 사람이 뭘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 믿지 않아요.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맡아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맡아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하는 의도가 뭐였고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네. 그 결과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기록을 보는 거예요. 네. 이래야 왜 경영학에서 임원을 이제 중역들을 임용할 때에 네네네. 이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어느 수준으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진단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고위직에 앉히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임명하거든요. 네네네. 아니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사람이 뭐 이 아주 품격이 있느냐 예. 뭐 도덕성이 있느냐 도덕성은 아무도 검증할 수 없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그렇게 아주 아주 요새는 또 뭐 관상도 보고 그런다면서요. 관상까지 봐요, 사실. 사주팔자도 보고. 심지어 윤석열 씨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함께 점쟁이가 합석한 자리에서 검증을 받았나 봐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우리나라 인사가 네.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최동석 소장님 보시기에는 제20대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게 부여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네. 인사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뭐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네. 한 5년 내지 6년 앞으로 쫙 내다보고 네.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이. 네. 그래서 밖에서는 지금 국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IT 산업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는 제조업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기계가 다 인간의 노동을 다 떠맡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밖에서 오는 파고를 우리가 파고 넘어야 되는데 또 안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안에는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제도 개혁이나 혁신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교육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육 개혁.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 개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말도 안 일어났는데 이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 개혁, 언론 개혁, 행정 개혁. 행정 개혁의 한 부분이 이제 검찰 개혁이었고, 그렇죠. 예. 사법 개혁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뭐 판결문 보면 이거 사법개혁 해야 되겠다고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 개혁해야죠.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고 정당도 개혁돼야 돼요. 이게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 개혁 있어야지, 종교 개혁해야지, 재벌 개혁해야지. 개혁할 게 너무 많아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제조산하. 처음부터 우리 산하 전체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의 인물 됨됨이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인물 됨됨이. 예. 인물 됨됨이요. 경영학자로서는 인물 됨됨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잠깐 운을 띄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의 인사 실패가 바로 이낙연이었어요. 총리로 발탁한 게 그 인사 실패 아주 최초의 인사 실패였거든요. 정말 이게 아주 뼈아픈 실패인데 그 후에 계속 홍남기, 윤석열, 뭐 노영민인가요? 이 비서실장하고 또 뭐 이 정책실장 하는 양반들 다 인사 실패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 이낙연 인물 됨됨이는 이 공직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낙연 후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 아주 우아한 이웃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직은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되거든. 공직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회적 성취가 있어요.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성취. 사회적으로 성취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이낙연의 경우에는 이 열린 공감 TV에서 계속 나오듯이 거기에 그 동생, 아들, 부인의 미술품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
아들도 나왔어요, 아들. 예, 최근에. 아들, 예. 그러니까 뉴로바이오젠인가 네, 예. 뭐 나오잖아. 네네네. 이게 다 가족과 관련된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뭐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주변이 깨끗하지 않아요. 네. 이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를 고발해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네.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명을 해야 돼. 그렇죠.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예. 사실대로 팩트를 정리해 줘야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직지망 후보자로서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낙연이. 네. 예. 제가 공직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네네. 그 이유가 다 학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성취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워집니다만은. 어려워지는데 네. 이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복잡하게 보이긴 해요. 성취예측 모형 프레임워크라는데 Achievement Prediction 모델이에요. 네네네.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네, 그림이 나오는지 자막이 모르겠는데. 나왔습니다. 예. 자막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자기 인식이거든요. 자기 인식. 예. 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로구나 하는 네.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유일한 이 선물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칸트가 말한 것이기도 한데 네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인간에게만 그 초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여기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네.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네. 열린 지평을 갖게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해요. 그런데 이낙연의 경우에는 자기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열린 지평도 없어요. 열린 지평은 두 가지인데요. 네네. 지평이 융합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네. 두 개의 역사적 지평과 시대적 지평을 같이 아울러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역사의식도 시대정신도 부족해요. 실제로 그가 1980년대 일간지 기자로서 활동했을 때 네. 당시 전두환이 완전히 그 언론을 억압했었지 않습니까? 그 구조 그렇죠.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정말 신음소리라도 내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신음소리라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에 부역했어요. 명백히 부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전두환에게 이롭게 또 전두환에게 그 굉장히 갈증나는 부분을 또 목을 축여줬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역사적 역사의식이 인식 부족해요. 예. 우리 민족사 한 100년의 역사는 최소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사실 발견도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뭐 잠깐 김 PD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자기가 그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마치 안 한 것처럼 계속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렇죠. 아니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래서 사죄하면 되죠. 네. 뭐지 인간은 다 삑사리를 내면서 사는 거거든. 네. 잘못 실수하고 그러면 내가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왜 숨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자기 인식이 굉장히 성취예측 모형에서는 중요해요. 이게 사실을 발견하려면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네. 자기 인식은 창의성, 학습 능력, 이게 미래지향성 이런 것이 높아야 되고 열린 지평은 성취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 같은 것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걸 영양 요소를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하려면 앞으로 뭐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면서 네. 사람 보는 눈을 익히도록 네. 좀 연습하도록 그렇게 해드릴 생각이 있어요. 네. 이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뭐 관상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무슨 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네.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공직에 나오면 아니 자기 인식이 부족해도 자기 사업하면 뭐 자기 개인적 성취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자기 인식 부족한 사람들이 공직에 나올 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지금 민주당에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선 의원 중에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음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정당이 민주화돼야 되고 의회가 민주화돼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자기 인식이 부족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직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자기 인식이 뚜렷해서 사실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고 열린 지평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공직에 나와서 정치를 해야 돼요. 네. 독일은 그런 사람들이라야 정치에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나 뭐 나와가지고 그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네.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말 김어준의 이낙연 후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기서 드러난 이낙연의 과거를 한번 좀 쭉 짚어보신다면 아마 그 성취도 같은 것들을 진단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쭉 듣고 네. 이 김어준 월간인가? 네. 월간 김어준. 월말 김어준입니다. 예. 월말 김어준인가? 예. 그거를 듣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낙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 그 양반은 일을 열심히 하는 양반이에요. 그래요? 이낙연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거기에 나오면 고성 산불 났을 때 2019년 4월 4일 밤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다음날 찾아가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쭉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잘했다는 얘기지. 자기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야. 예. 그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거기 있는 이재민들에게 뭘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총리가 가서 그런 말하자면 요새는 주무관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옛날에 주사라고 그러는데 주사갈 일을 그 총리가 가서 했다. 주사갈 일 총리가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잘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는 게 그게 옛날 주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낙연 도지사라고 그러지 않고 이낙연 도주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 주사가 하는 일을 왜 그 지사가 하느냐 또는 총리가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사가 그거를 잘했으면 내가 그걸 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이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을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지위에 갈수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들도 자기가 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사가 그 일을 했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경영학에서 네. 사람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데 있는 사장이 나타나서 대리가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이것도 못하냐? 너 이거 잘했으면 내가 그걸 하겠냐? 예. 이러면서 예. 계속 그 대리가 할 일을 사장이 와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낙연 후보가 총리일 때 또 뭐 동아일보 다녔을 때도 그 동아일보 출신들 얘기가 이 밑에 직원들이 그 자기보다도 이제 저 뭐 참모나 혹은 뭐 그 뭐 부하나 뭐 후배나 일을 좀 잘 못하면은 아주 뭐 쥐잡듯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와서 똑바로 하도록 계속 이제 쪼는 거죠. 통상 잘 못하면은 좀 답답하긴 해도 좀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제시해야지 세부적으로 너 왜 여기에 몇 센치 뭐 요거 왜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뭐 파란색이냐. 그러니까. 예. 뭐 기한서 쏘면 없는 이가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는 뭐 궁서체 안 썼다고 막 혼이 났어요. 그렇지. 궁서체 안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이 뭔지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이 뭔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그 전남지사 때는 어땠는지 제가 전남지사 때 일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도 이랬을까요? 똑같죠. 이 사람 평생 이래요.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 딱 이 사람 그 김어준 그 대담한 거를 내가 듣고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해왔구나 하는 거를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어요. 즉 이 과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총리커녕은 그냥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공직의 지도자로서는 그 역할을 맡겨봐야 이 주사가 할 일이나 할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사급으로 생각하냐면 미래의 비전이 없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아까 이 성취 예측 모형의 영양 요소 중에서 미래지향성이라는 영양 요소가 있는데 영양 요소가 아주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멀리 못 봐. 5년, 10년, 뭐 20년 국가와 민족의 대계를 멀리 보고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이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거든.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와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리더의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영학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와 매니저가 구별되고 기능인과 경영자가 구별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기능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기능인이 경영자의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스포츠 지도자들 보면은 다 선수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된 과거 선수, 옛 선수는 뭐 말하자면은 과거의 자신이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얻어맞기도 하고 뭐 강압적인 또 혹은 뭐 비인간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과정을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지도자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이 훈련받았던 때 부당한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을 때 그 기억만으로 또 리드를 하니 이게 스포츠에 발전이 없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스테파노 라바리니인가요? 이 네,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 이분 보니까 이분은 18살 때부터 이 지도자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선수 출신도 아닌데 야 이게 어떻게 이 감독을 하지?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저 히딩크 감독 보세요. 히딩크 감독 선수 때 네. 별 무명 선수였어요. 그렇죠. 별 볼 일 없었어요, 네. 사실은. 무명 선수예요. 여기 지도자가 되고 나가지고 이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맡아서 네. 그냥 좋은 성적을 계속 냈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네. 기능인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영자가 될 때는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기능인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낙연이 전혀 지금 나이 되도록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네. 오히려 대선의 후보로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사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짐작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맡아서 그 당이 쭈그러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당원이 1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이런 기능인이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면 그 조직이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오그라들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도정을 했을 때도 그랬을 거고 총리를 하면서 국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국가 개혁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총리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국가 비전을 향하여 그 내각 전체가 한 방향으로 네. 정렬이 돼서 예. 나가야 되는데 네, 네. 법무부 장관이 그냥 그 멸문지화가 되는 것도 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있어요.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고. 네. 이거는 총리로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이 리더와 매니저의 역할이 이제 구분되는데 그 지금 매니저만 할 수 있는 뭐 주사급의 그런 그 공직을 맡고 있는 주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그 파행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능인과 경영자로 또 나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너무 다반사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안목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어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교육원이 따로 있거든요. 정치교육센터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 가르쳐요. 이게 연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치교육원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고 거기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치로 젊어서부터 이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정치를 안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리더십을 배우는 건지 리더십을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잘생기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최동석 박사님. 뭐 이낙연 씨 분석은 뭐 오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할 겁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번 또 계속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밖에 정세균, 뭐 추미애, 그리고 박용진, 김두관 그리고 지금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저쪽 당의 윤석열, 최재형까지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형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최재형 편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사람 보는 눈을 좀 이렇게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동석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